우적, 우적. 정적만이 감도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코를 찌르는 퀴퀴한 메주 뜬 냄새와 역겨운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누런 소들이 머리를 박고 여물을 씻고 있는 구유통 앞에 한 여자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신해서 남산만 하게 부른 배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깔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흙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여자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소여물통을 뒤지고 있는 여자. 아, 배고파. 이거라도 먹어야 해. 우리 아가 살려야 해. 여자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소들이 먹다 남긴 삶은 시래기 죽을 맨손으로 퍼서 입안으로 구겨 넣고 있었습니다. 소침이 묻어 끈적거리는 그 찌꺼기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라도 되는 양 허겁지겁 삼키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컥컥. 급하게 먹다가 목이 메는지 가슴을 치면서도 여자는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한 여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 비닐하우스 찢어진 틈으로 숨죽여 지켜보던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딸이었습니다. 분명 스위스로 태교 여행을 가서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고 있다던 금쪽 같은 내 딸 수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내 딸이 왜 강원도 산골짜기 지도에도 없는 개농장 옆에서 소여물을 훔쳐먹고 있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거친 핸들을 잡고 살아온 65세 화물트럭 기사 박만석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무식한 놈이지만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지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기름밥 먹어가며 밤낮 없이 25톤 트럭을 몰아 딸아이를 서울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그 덕분인지 딸 수진이는 졸업하자마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식품기업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돈어른은 TV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전통장의 명인이자 기부천사라 불리는 최영자 여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음식은 정성입니다. 며느리도 자식입니다. 라며 인자하게 웃는 그분을 보며 저는 우리 딸이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어머니가 스위스로 태교 여행 보내주신대. 공기 좋은 곳에서 푹 쉬다 오라고 비행기표 끊어주셨어. 거기 가면 전화 잘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착하면 연락할게.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임신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게 한 달 전 딸아이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저는 딸이 호강하러 갔다고만 생각하고 휴게소에서 만나는 동료 기사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어이 김 기사, 우리 딸은 지금 알프스에서 요들송 듣고 있다네. 팔자가 늘어졌어.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푸른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는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끼고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딸의 안부가 궁금해 구석구석 뜯어보던 중이었습니다. 사진 구석 무성한 풀숲 사이에 희미하게 찍힌 하얀 포대자루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확대해보니 거기에는 선명한 한글로 경농 비료케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뒹구는 초록색 병, 뚜껑에 두꺼비 그림이 그려진 참이슬 소주병이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한국산 경농 비료와 참이슬 소주병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등줄기로 쌓은 느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스위스가 아니다. 내 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 누군가 내 딸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다.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전화가 잘 안 터질 수도 있다는 말. 그것은 연락을 하지 말라는, 아니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구조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당장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 산세와 지형, 그리고 붉은 흙의 색깔을 보고 저는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과 영월 사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깊은 산고로지, 제가 20년 전 배추를 실어 나르기 위해 목숨 걸고 오르내리던 그 험한 길 어딘가였습니다. 기다려라 수진아, 아빠가 간다. 저는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되는 산길을 꼬박 5시간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끊기고
트럭 바퀴가 헛도는 비포장도로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트레일러가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좁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저는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낭떠러지가 옆에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산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을 법한 곳에 요새처럼 높게 담장을 친 수상한 농장이 나타났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높은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철조망 위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담장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비릿한 콩 삶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섞여서 나는 악취, 소똥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였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똑바로 안 해? 밥값은 해야지. 동작 봐라. 군뱅이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군가를 타박하는 남자의 목소리와 겁에 질린 여자들의 목소리.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딸이 여기 있다. 그 화려한 재벌가 시댁이 숨기고 있는 추악한 비밀이 이 담장 안에 있다. 저는 트럭을 숲속에 숨겨두고 짐승처럼 산을 탔습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담장 뒤쪽 배수로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개구멍처럼 작은 틈이었지만 저는 몸을 구겨 넣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TV에서 보던 아름다운 전통 장독대 풍경, 명인 최영자가 자랑하던 유기농 농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빽빽하게 들어찬 거대한 불법 공장이었습니다. 위생복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썩은 콩을 고르고 있었고 바닥에는 쥐들이 대놓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곰팡이 핀 메주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기 위해 비닐하우스 뒤편 그늘로 몸을 숨기며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곳, 불빛조차 희미한 낡은 축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쩝쩝, 쩝쩝, 무언가를 먹는 소리였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축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뼈만 앙상한 소 몇 마리가 힘없이 여물을 씹고 있었고 그 옆 칸, 소들이 배설물을 싸놓은 지푸라기 위에 사람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해서 귀신 같았고 임신복인지 작업복인지 모를 타 찢어진 누더기를 걸친 임산부였습니다. 여자는 배가 너무 고픈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소들이 먹다 남긴 구유통을 손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아우, 배고파. 아가야 미안해. 이거라도 먹자. 엄마가 미안해. 여자가 입으로 가져가는 건 밥이 아니었습니다. 소여물로 쓰는 삶은 시래기와 옥수수 찌꺼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은 채소들이 뒤섞인 죽이었습니다. 쉰내가 진동하는 그 걸쭉한 오물을 여자는 허겁지겁 손으로 퍼서 입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컥컥 목이 메는지 가슴을 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물을 삼키는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흑투성이 얼굴에 길을 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갔습니다. 목구멍이 터질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움푹 패인 볼, 퀭한 눈, 입가에 묻은 소염을 찌꺼기. 내 딸 수진이었습니다. 아빠가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며 웃던 내 딸. 시집 갈 때 아빠 고생 안 시키겠다고 울던 내 효녀 딸이 거지가 되어, 아니 짐승보다 못한 꼴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아, 아빠? 딸은 저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철조망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낭자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똥 냄새, 쉰 냄새, 그리고 썩어가는 고통의 냄새.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역겨운 줄도 모르고 딸의 얼굴을 제 거친 손바닥으로 비볐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꼴이야. 스위스 같다며, 호강한다며. 여기서 왜 소여물을 먹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딸의 앙상한 등뼈가 제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임신한 배만 남산만 하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린 내 딸. 딸은 제 품에 안기자마자 댐이 무너지듯 오열했습니다. 아빠, 아빠, 흐흐흐흐. 딸이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가 나 못 나가게 해. 나 여기서 죽는데. 애 낳을 때까지 콩 까래.
아빠, 나 좀 살려줘. 그 울음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비닐하우스를 울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뚝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자,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감히 내 딸을, 내 손주를 짐승 우리에 가둬놓고 여물을 먹여? 네가 명인이야. 네가 사람이야. 죽여버리겠다. 내 오늘 너를 내 트럭 바퀴로 갈아 마셔버리겠다. 그때였습니다. 뭐야? 거기 누구야?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몽둥이를 든 건장한 남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농장을 지키는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어떤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저놈 잡아. 남자 3명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운전대만 잡았던 손이지만 오늘만큼은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살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냐, 잘 왔다, 이 쓰레기들아. 저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늘 니들 다 죽고 나 죽자. 감히 누구 딸을 건드려. 우악. 제 등 뒤로 둔탁한 파이프가 날아들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아는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딸의 머리를 제 가슴팍에 파묻었습니다. 이 더러운 폭력이 내 딸에게 닿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피나, 도망가, 제발 도망가.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역 깡패 3놈이 저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군화발이 제 옆구리를 차고 몽둥이가 제 등을 내려쳤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40년 동안 거친 도로 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몸입니다. 이까진 매질에 쓰러질 아비가 아닙니다. 누구냐고 묻잖아.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깡패 두목으로 보이는 놈이 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피 섞인 침을 놈의 얼굴에 뱉어주었습니다. 퇴! 내가 누구냐고. 저기 있는 수진이 애비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놈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박치기로 놈의 코를 들이받았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딸을 데리고 축사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쇠스랑 하나를 집어들고 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오기만 해봐. 다 배 뚫어버릴 테니까. 살기가 등등한 제 눈빛에 놈들도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 짧은 대치 상황 속에서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말해봐. 최영자 그 여자가 시킨 거냐? 왜 너를 여기 가둔 거야? 단지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러는 거야. 딸은 덜덜 떨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아니야. 딸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봐버렸어. 봐서는 안 될 걸 봐버렸어. 뭘 봤는데? 어머니가 만드는 그 명품 된장, 그거 다 가짜야. 100% 국산 유기농 콩이라고 방송에서 떠들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여기 봐봐. 저기 쌓여있는 거 다 중국산 썩은 콩이야. 곰팡이 핀 콩을 헐값에 사와서 락스로 씻어내고 캐러멜 색소랑 방부제 범벅해서 만드는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주부들이 믿고 먹는다는 한 병에 10만 원이 넘는 그 명품 장류가 쓰레기였다니. 딸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내가 우연히 장부를 봤어. 그걸 어머니한테 따졌더니 그때부터 돌변하셨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여기 가뒀어. 입 막으려고. 애 낳을 때까지 여기서 노예처럼 일하래. 만약 도망가거나 발설하면 우리 친정집에 불 질러버린다고 협박했어. 아빠한테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내가 참은 거야. 딸은 제 옷자락을 잡고 울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배추 절이고 매주 쑤게 했어. 밥도 안 줬어. 일 못한다고 때리고 발로 차고. 아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며느리를 노예로 부린 것도 모자라 불량식품 제조의 공범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을 했습니다. 최영자, 내년은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년에 그 가식적인 낯짝을 뜯어버리겠다. 잡아. 저 늙은이랑 년이랑 싹 다 잡아서 창고에 가둬. 전열을 정비한 깡패들이 다시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놈들의 숫자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농장 곳곳에 있던 관리인들까지 합세해 1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저라도 10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형 무정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이 깊은 산골에서도 유일하게 통하는 통신수단, 화물 트럭 기사들끼리 쓰는 장거리 고출력 무정이었습니다. 치익, 치익, 로드타이거, 로드타이거, 여기는 불도저, 들리는가, 오바? 잡음 섞인 소리 끝에 굵직한 목소리가 답해왔습니다.
화물연대 강원 지부장 제30년지기 동생 철민이었습니다. 철민아, 나다. 여기 정선 문곡리산 54번지다. 내 딸이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납치 감금이다. 깡패 새끼들이 떼거지로 덤비고 있어. 나 혼자서는 안 된다. 도와다오. 제발 도와다오. 철민이의 목소리가 급변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무전을 끊고 저는 쇠스랑을 고쳐 잡았습니다. 놈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전화질은 다 했냐? 유언이라도 남겼냐? 두목놈이 비웃으며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깡! 제가 쇠스랑으로 막아냈지만 충격으로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우악! 저는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쇠스랑을 휘둘렀습니다. 죽기 살기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내 딸은 다시 저 지옥으로 끌려가 소여물을 먹어야 합니다. 어깨가 찢어지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 눈을 가려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이 뒤에서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지만 뒤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죽어, 다 죽어. 한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놈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결국 놈들의 몽둥이 찜질에 저는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딸이 제 위로 엎드리며 놈들의 발길질을 대신 맞았습니다. 이 독한 년놈들 아주 묻어버려. 두목놈이 벽돌을 집어들고 제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하 앙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이 파르르 떨리고 바닥에 있던 돌멩이들이 튀어올랐습니다. 깡패놈들이 동작을 멈추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뭐야, 이 소리 뭐야? 빵!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에어 경적 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경적이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성난 야수들의 포효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강력한 불빛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농장 입구 쪽 숲이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이빔 수십 개가 농장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夸강.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농장의 육중한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습니다. 거대한 몬스터가 들이닥쳤습니다. 25톤 앞사발이 덤프트럭이었습니다. 그 뒤로 레미콘 트럭, 윙바디 트럭, 트레일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좁은 산길을 가득 메운 화물트럭의 행렬, 그것은 도로 위의 군대였습니다. 저거 뭐야? 깡패 놈들이 질려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두에 선 덤프트럭이 놈들이 세워둔 승용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콰직, 승용차가 캔 깡통처럼 납작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압도적인 위용, 바퀴 하나가 사람 키만한 거대한 트럭들이 비닐하우스를 포위했습니다. 트럭 문들이 열리고 기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손에는 몽키 스패너, 타이어 교체용 쇠파이프, 체인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은 거친 현장에서 단련된 진짜 사나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새끼야? 선두에 선 철민이가 쇠파이프를 땅에 끌며 걸어왔습니다. 어떤 간 큰 새끼가 우리 만석 형님 딸을 건드렸어. 오늘 니들 제삿날인 줄 알아라. 수십 명의 화물연대 형님들이 놈들을 애워쌌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용역 깡패들은 거구의 트럭 기사들 앞에서는 그저 겁먹은 양아치에 불과했습니다. 형님들, 저놈들입니다. 내 딸을 감금하고 때린 놈들입니다. 제가 피투성이가 된 채 소리쳤습니다. 철민이가 제 꼴을 보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다 밀어버려. 이 농장 가루로 만들어버려. 그때부터는 일방적인 응징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깡패 놈들을 기사들이 잡아다가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놈들이 비굴하게 빌었지만 분노한 아버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냐? 아빠 왔다.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은 엉엉 울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철민이가 다가와 자기 점퍼를 벗어 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조카, 늦어서 미안하다. 삼촌들이 왔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저는 딸을 제 트럭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수진아, 이제 가자. 가서 그 악마 같은 여자한테 죗값을 물어야지. 딸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어머니 비밀 장부야. 중국산 콩수입 내역이랑 가짜 원산지 증명서야. 내가 목숨 걸고 빼돌렸어. 기특한 내 딸. 그 지옥 속에서도 이걸 챙겨 나왔습니다. 좋아, 이걸로 끝장을 보자. 저는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형님들,
동생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그 여자가 지금 홈쇼핑 생방송 중이랍니다. 제가 가서 직접 배달 좀 해줘야겠습니다. 무정이 너머로 호탕한 웃음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부왕! 제 트럭을 선두로 수십 대의 대형 트럭들이 서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의 밤길을 뚫고 분노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우리는 최영자가 있는 상암동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켰습니다. 화면 속 최영자는 고상한 한복을 입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가 지금 스위스에 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전화가 와요. 어머니 된장 먹고 싶다고. 호호호. 임신한 며느리가 찾을 만큼 안전하고 맛있는 된장입니다. 저 가증스러운 주둥아리. 내 딸이 소요물을 먹고 있을 때 스위스 타령을 하며 된장을 팔아먹고 있는 저 여자. 기다려라. 지금 네가 자랑하는 그 된장. 네 얼굴에 처발라주마. 네가 쌓아 올린 그 거짓된 명성. 우리 덤프트럭 바퀴로 지식여주마. 수진아, 안전벨트 꽉 매라. 아빠 좀 달린다. 저는 기어를 변속하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거대한 트럭의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하며 서울로 돌진했습니다. 서울 상암동 방송국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밤 9시.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방송국 광장으로 거대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빵! 지축을 울리는 경적 소리와 함께 25톤 덤프트럭 군단이 방송국 정문을 포위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쉬지 않고 달려온 화물연대 트럭 30여 대가 방송국 로비를 향해 헤드라이트를 비췄습니다. 뭐야? 이 차들 뭐야? 당장 차 빼요. 보안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 나왔지만 바퀴 하나가 자기 키만 한 덤프트럭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트럭들이 방송국 출입구를 가로막아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지만 이미 도로는 거대한 트럭들에 의해 점령당한 뒤였습니다. 형님들, 길 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들어갑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강원도 농장에서 퍼 담은 썩은 콩과 소염물 찌꺼기가 가득 든 양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작업복, 그리고 살기가 등등한 눈빛.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비켜, 다 비켜. 로비의 회전문이 제 발길질에 박살이 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뒤따라 내린 화물연대 동료들이 스크럼을 짜고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형님 지나가신다. 건드리지 마라. 철민이가 쇠파이프를 들고 입구를 지켰습니다. 저는 딸 수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딸은 절뚝거리면서도 장부를 가슴에 꼭 품고 저를 따랐습니다. 아빠, 가자. 가서 다 밝히자. 생방송 스튜디오는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동이에 든 오물을 저 가식적인 여자의 얼굴에 쏟아붓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5층 도착. On AIR라는 붉은 등이 켜진 스튜디오 문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홈쇼핑 생방송이 한창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최영자는 우아한 한복 자태를 뽐내며 쇼호스트와 하하 호호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된장 때깔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해서 입덧이 심한데 이 된장국만 끓여주면 밥을 2공기나 먹는다니까요. 스위스에 있는 며느리한테도 항공편으로 보내줬어요. 호호호. 저 뻔뻔한 낯짝. 내 딸이 소여물을 훔쳐 먹으며 피눈물을 흘릴 때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저 악마. 저는 스튜디오의 육중한 방음문을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방송 중입니다. 나가세요. FD와 스태프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저는 황소처럼 그들을 밀치고 세트장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었습니다. 최영자가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사돈이다. 이 천하에 죽일 년아. 저는 고함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양동이를 최영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촤악. 검붉은 오물, 썩은 콩과 소염물 찌꺼기, 곰팡이 핀 시래기가 최영자의 얼굴과 그 비싼 한복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최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쇼호스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카메라 감독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썩은 콩 범벅이 된 최영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게 명인 최영자가 만든다는 명품 된장의 실체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불법 공장에서 중국산 썩은 콩에 락스 부어서 만든 쓰레기입니다. 이거 놔. 이 미친 늙은이가 돌았나. 경비 불러. 최영자가 발악을 하며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40년 노동으로 다져진 제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가 절뚝거리며 카메라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임신복, 헝클어진 머리, 앙상하게 마른 얼굴.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 선 딸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서 보는 사람들의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어머니, 저 스위스 안 갔어요. 딸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며느리가 스위스 가서 된장 찾는다고 하셨죠. 저 강원도 어머니네 비밀 공장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 18시간씩 썩은 콩 까고 매주 쓰느라 손톱이 다 빠졌어요. 밥도 안 주셔서 소염을 훔쳐 먹었어요. 딸은 퉁퉁 부은 손과 상처투성이인 팔을 카메라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장부를 꺼내 던졌습니다. 여기 증거 있어요. 중국산 썩은 콩 수입 내역서, 가짜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저를 감금하고 협박한 녹음 파일까지 다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최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악마의 육성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저것들이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야. 그녀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창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물연대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스튜디오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자 씨, 당신을 식품위생법 위반,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돼.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최영자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썩은 콩 찌꺼기 위에서 뒹굴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 우아하던 명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몸을 뒤집어 쓴 추악한 범죄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끌려가는 최영자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아, 감옥 가서 그 썩은 콩이나 실컷 처먹어라. 내 딸 눈에서 눈물 뺀 대가다.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소여물 며느리 사건과 트럭기사 아버지의 복수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최영자의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녀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사태가 터지자마자 해외로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도 한통속이었습니다.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했지만 다행히 뱃속의 아기는 기적처럼 건강했습니다. 엄마를 지켜주려고 그 모진 시간을 견뎌낸 효자 손주였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 옆자리 조수석에는 예쁜 카시트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손주를 태우고 드라이브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따르릉,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야? 운전 조심해.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해놓을게. 빨리 와. 목소리가 밝아진 딸 수진이었습니다. 그래, 아빠 금방 간다.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다 사갈게. 그냥 아빠만 오면 돼. 아빠가 최고야. 전화를 끊고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거대한 트럭이 힘차게 도로를 질주합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썩은 메주 냄새는 사라지고 이제 향긋한 사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자식 지키는 게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어디선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 덤프트럭이라도 몰고 달려올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도로 위를 달리는 전국의 모든 아버지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